가장 좋은 건 당당하게 본인과 또 배우자 또 손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증여를 하고요. 당당하게 부동산 취득하는데 쓰는 게,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게 가장 안전하게 현금 인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하고 현재는 국세청 아는 형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1,000만 원 이하로 출금해도 걸릴 수 있나요? 반복 출금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자, 현금을요 1,000만 원 이하로 출금을 한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쓴다.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돈을 뽑아서 자녀의 계좌에 조금씩 입금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그럼 무조건 걸리느냐? 또 그렇게 무조건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걸리네 하고 계속 부모는 출금을 하고 자녀는 입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즉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계속 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문제가 되냐면 세무조사가 나오면 내 계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자녀의 계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오는지가 궁금하시겠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조사,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뉘는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누군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과거 10년을 통상 계좌 조회를 한다. 누구 거? 돌아가신 피상속인가 상속인들의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 몇 년치? 10년치죠? 그러면 10년치밖에 안 보느냐? 최대 15년까지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10년이지만 그게 바로 상속세 조사고요. 증여세 조사, 우리가 통상 부동산을 취득하고요. 자금 출처가 모자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는요. 한 6년, 7년짜리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 조사 대상 기간에 내 계좌, 조사 대상자의 그 계좌가 모두 오픈이 된다. 그러면 그 과거의 이력을 쭉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나왔어요.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 정기조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계좌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계좌를 요구하죠. 계좌를 요구하고 사업용 계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계좌도 볼 수 있고 또 연결된 계좌까지 볼 수 있는 세무조사 이슈가 있을 때 계좌 조회가 됩니다. 그때는 과거 내용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안전하게 출금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은가요? 현금을 안전하게 출금한다? 내가 쓰기 위해서 출금하는 거, 그거는 그 자체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안전하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이 돈을 뽑아서 내가 자녀한테 주기 위함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100% 안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100%는 없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냐? 제가 과거에 조사하면서 봤던 그런 사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어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상속 재산이 뭐가 있었냐면요. 현금이 한 30억 있었어요. 현금 30억이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을 팔아서 갖고 있다가 그거를 상속세 신고로 이어졌는데 그때 상속 재산가액이 30억인데 배우자가 있었고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약 10억 원 정도 됐고요. 일가 공제 5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그렇게 되면 얼마죠? 17억 원이죠. 그 17억 원 정도를 빼주고 기타 공제도 조금 있었는데요. 가세 표준이 13억 원이었다. 그러면 상속세가 3억 6천 정도를 신고하고 또 납부까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온 거죠. 세무조사는요, 상속세 신고를 하고 약 1년쯤 지나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요, 좀 사연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한 5년 전부터 매월 1,000만 원씩 계속 현금을 출금하신 거예요. 근데 이 출금한 패턴도 비슷해요. 매월 말일날 현금을 CD기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뽑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조사관이었죠. 제가 상속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1,000만 원씩 매달 뽑은 거 이거 어디다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죠. 상속인들은 그렇게 현금 뽑은 거 물어보면요, 다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상속인들의 계좌를 제가 다 확인을 했어. 혹시 이 돈이 상속인의 계좌에 들어간 건 아닌지, 상속인의 배우자 이렇게 또 경유해서 또 들어간 건 아닌지 봤는데 상속인의 계좌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부동산 취득한 거를 보고 이분들이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런 돈이 쓰인 건 아닌지 또 봤는데 정말 없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분이 5년 동안 현금 인출한 거 어디다 썼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대답하면 이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요,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법은요, 근거가세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나 예외적으로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현금 인출, 예금, 송금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썼냐고 상속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이내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상속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것마저도 몰라요 하면 일정 금액은 인정해주고, 즉 우리가 추정상속재산 이걸 상속인들이 어떻게 다 입증을 해요? 약 한 20%나 최대 2억 원까지는 빼주고 나머지 그거를 초과하는 금액도 서명을 못하면 그런 경우에는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부터 10년권 어떻게 하냐? 진짜 그 상속인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경우에는 정말 계좌를 다 봐도 상속인들 계좌에 들어간 게 없다. 이제 그러면 상속인들도 정말 억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건강하신 우리 아버님이 피상속인이 그 돈을 정말 어디다 썼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까지 상속인들한테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악용을 해서 계속 1,000만 원씩 뽑아서 만약에 상속인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입금도 못하고 부동산 취득도 못하고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될까? 금고에 넣어놨다고 쳐볼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 금고에 넣어놔. 쓰지도 못하고. 그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것도 쓴다고 뭐 현금으로 막 쓰다 보면 돈을 흥청망청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당당하게 본인과 또 배우자 또 손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증여를 하고요. 당당하게 부동산 취득하는데 쓰는 게,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게 가장 안전하게 현금 인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행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어떤 기준으로 의심 거래를 신고하고 이 정보가 어떻게 국세청으로 전달되나요? 자, 우리가요, 하루에 한 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통보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어로 CTR이라고 하고요. 고액현금 인출보고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요건, 즉 한 개 은행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통보되니까 이것을 통보 안 되려고 800, 900 이렇게 출금하거나 입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직원들이 그거를 보고 있죠. 나이나 직업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상한 현금 입출금이 있다면 은행 직원에 의해서 또는 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수시로 통보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은 아주 소액의 건수라도 통보를 하게끔 돼 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영어로 STR, 의심거래 보고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자동 또는 수시로 보고된 자료는 일단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쌓이고요. 이렇게 쌓인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돼 있는 각종 공무원들, 유관기관에 파견 나온 그 직원들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데,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급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가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국세청, 관세청, 경찰, 검찰 이런 데에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제공된 자료는 조사나 수사에 활용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세청으로 예를 들면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자체로는 아니죠.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탈세 혐의가 확인이 되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뿐만 아니라 입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둘의 규제 차이가 무엇인가요? 현금이 막 출금되거나 현금이 막 입금된다. 이제 결국 국세청의 시각, 세무서의 시각,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금 출금된 거는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 이걸 혹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데 쓰지는 않았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현금을 막 입금했다. 입금한 거는 둘 중에 하나죠. 그것도 현금으로 입금했다. 꼬리표가 없다. 그러면 신고 안 된 소득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게 아닐까? 이제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국세청의 시각이 움직이죠. 결국은 출금한 사람은 그 돈을 누구에게 증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규제가 들어갈 거고요. 입금한 사람은 소득 누락 내지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지는 않았을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큰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볼게요. 40대의 남자분이요.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뭐 대출 받고 예전에 부동산 팔았던 거 하고 했는데 한 2억 정도가 모자라요. 그런데 이렇게 2억이 모자랐으면 차라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분은 이제 징여공제를 다 썼거든요. 그러면 징여공제를 다 쓴 사람이 2억을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3천만 원 정도 증여세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부모님에게는요. 그 2억을 증여할 정도의 돈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증여를 안 한 거야. 왜? 3천만 원이 아까워서. 그래서 어떻게 이분은 했냐면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쓰면 뭔가 좀 감시를 받지 않을까 해서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어요.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형식을 갖췄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가 나와서 다른 것도 다 확인했지만 그 차용증 과연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왜 2억 원을 빌렸으며 그분은 과연 이 자녀에게 왜 2억 원을 빌려줬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요구했고요. 그렇게 해서 원금 상환한 내역을 요구했어요. 지인의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약간의 금융조사를 통해서 그 돈이 그 2억 원이 온 그 계좌를 보게 됐는데요. 그 계좌에는 어딘가에서 200, 300, 500 이런 식으로 현금 입금이 막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계좌하고 주거래가 있었던 통장이 이 조사 대상자 아버지의 계좌와 좀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결국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차명 계좌로 사용되던 통장이었어요. 즉 아버지의 사업 차명 계좌에서 아버지가 좀 보통된 돈을 좀 빼다가 요번에는 아들한테 그 2억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 5년을 한꺼번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요. 1년에 한 평균 2억, 5년 동안 한 10억 원의 수익금액 누락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수익금액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법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또 법인세, 아버지의 또 소득세도 좀 나왔고요. 아들한테 간 부분 또 증여세가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무신고 가산세, 가소신고 가산세 이게 차명 계좌는 40%거든요. 원래 납부할 세금의 40%의 가소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납부지원 가산세,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이거 저거 붙으니까요. 원래 내야 될 그 세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증여세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3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 모든 거는요. 증여세 3천만 원을 아끼려고 벌어졌던 일인데 그 3천만 원에 거의 30배, 9억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세금도 영리하게 아껴야지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한테 용돈 주다가 증여세 폭탄 맞는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용돈을 주다가 그게 이제 화근이 돼서 증여세 조사가 시작되고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자, 8월 1일부터 국세청의 인공지능 AI 세무조사로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이체를 하면 증여세 조사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회자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용돈을 주시는 그런 분들마저도
이러다가 나 조사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국세청에서 AI를 활용해서 개인의 금융계좌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포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게 용돈 생활비였단 말이에요. 몇십만 원의 용돈 생활비, 그런 돈 쓴 걸 AI가 너무 반복적으로 하니까 잡아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자, 근데요, 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용돈 생활비는 말 그대로 증여세 비과세예요. 물론 이제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자기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취업 전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한 용돈 생활비, 또 지금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작아서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생활비, 이런 것들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설령 세무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생활비까지 문제 삼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거 줄 수 있죠. 전세금, 그다음에 아파트 취득자금,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근데 이런 것 사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국세청은 이런 것들의 큰 흐름을 보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었습니다. 따라서 AI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용돈, 생활비, 그리고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 사주는 혼수용품,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돈을 줄 때도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국세청이요,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FIU,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통해서 통보가 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조사를 하지도 않고요. 그런 용돈이나 이런 것들 준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할 정도로 인력이 많거나 그러지 못한 게 또 현실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다음에 언제고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불시에 오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족 간에 이런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적요란에 표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증빙 자료를 갖춰 놓는다면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좀 더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얼마까지, 어떻게 해야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나요? 근데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요 100만 원 이하의 소액도 그거를 쫙 모아서 한꺼번에 소명 요구해요. 왜냐하면 몇십만 원도 모아놓으면 한 5년치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돈이 되거든요. 따라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할 때 특별히 안전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도가 중요한 거겠죠. 또 부모님한테 용돈을 만약에 300만 원씩 계속 드린다. 어떤 패턴과 그리고 그 금액 규모, 그리고 그 부모님이요 그 돈을 받아서 또 그대로 통장에 넣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러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죠.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끔, 금액에 맞게끔 드리면 되는 것이지 어떤 금액 기준, 안전한 기준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저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안전한가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가, 옛날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좀 비과세를 많이 받으려고, 뭐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많이 받으려고 계좌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또 공모주, 뭐 1인당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자녀 계좌를 이용해서 공모주를 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그걸로 얻는 이익은 별로 크지 않은데요. 계좌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증여세 조사나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 사실 조금 머리 아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아까는 뭐였냐면 부모가 자녀 명의로. 근데 제가 더 많이 본 거는 자녀 돈을 부모님이 관리해 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통장에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자녀 명의로 그 적금을 들면 되는데 웬일인지 부모님이 자녀를 못 믿어.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계좌로 이제 적금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돈으로 결혼 자금을 대준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쌓이면요, 그 금액도 커요. 요즘은 결혼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한 2억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서 그거를 쓰려고 그러는데 직전에 그 돈이 누구한테 오냐면 부모님한테 와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소득도 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그건 그때 어머니한테 증여한 거고 또 수년 후에 또 자녀에게 증여한 거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할 때는 또는 주식을 살 때는 내 건 내 이름으로 사야 돼요. 지금 이미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얘긴데? 내가 우리 애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서 내가 내 이름으로 적금을 했는데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건 지금이라도 반환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너무 누적되면 금액이 커지면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더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지금이라도 자금관리 약정서라는 걸 한번 써보겠어요. 300만 원씩 이렇게 보낸 돈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가 언제까지 주겠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이미 지나버린 일이니까 이거라도 써놓고 카톡 등으로 내가 너한테 그동안 받은 돈 이렇게 관리했고 이번 달에 줄게. 이건 네 돈이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금융실명제죠. 부모의 돈은 부모가, 자녀의 돈은 자녀가. 이렇게 각자 관리하는 게, 적어도 각자 명의로 관리하는 게 국세청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